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발표되었습니다.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블로그에 업로드를 했으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최근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면서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강해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리츠와 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미국 빅테크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고 국내 주식시장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결론이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8월 2일 날에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사건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5일 날 이후부터는 경제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와졌고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긴축 기조를 철회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증시가 본격적으로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8월 9일 이후부터는 모든 데이터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제대로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전고점 라인까지 주식시장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8월 22일 날에는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던 구간들이고 지금 이후에 8월 23일 바로 잭슨홀 미팅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근 증시의 흐름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총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여는 총재들이 25bp 금리 인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50bp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를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즉, 첫 번째 시장의 의문점은 시장은 50bp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정말로 50bp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를 이번에 답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로 8월 2일 날 때 실업률을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경기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오더라도 정말로 경기 침체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경기 데이터들이 좀 좋게 나오더라도 정말로 경기 침체가 없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정말로 안 올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의문도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가격이 일단 비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커버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것도 궁금해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의문점을 해소해주는 답변들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답변으로는 첫 번째로 50bp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첫 번째 오류는 해소가 되었죠. 두 번째로 이번에 실업률의 상승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는데 과거의 경기 침체랑은 많이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침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발언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들로 통해서는 지금 뭘 알 수가 있냐면 3가지 의문점 중에서 2가지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을 한 거죠. 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파월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왜 파월의 발언들이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지금 시장에서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50bp 금리 인하가 가능하려면 물가 안정화는 물론이고 경기가 충분히 둔화가 된다는 언급들이 나와야 줬어야 됐고 동시에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발언들이 사라져야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연준 의사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외쳤단 말이죠.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는 뜻은 25bp씩 꾸준히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이 점진적이라는 금리 인하 단어를 쓰게 되는 순간 이 순간부터는 매파적이라고 해석을 할 가능성들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의 발언들이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노동시장이 명백하게 둔화가 되고 있대요. 그리고 파월의 말로는 노동시장이 더 이상은 냉각이 되는 것들을 환영하지 않을 거래요. 즉 앞으로 노동시장이 둔화가 된다라고 치면 우리 금리 인하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많이 냉각이 될 경우에는 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하겠죠. 실제로 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증거들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25pp 금리 인하를 하려면 점진적 이런 단어들을 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5pp를 주장하는 다른 연준 회사들은 이런 식의 단어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파월들은 이걸 안 썼어요. 게다가 여기에서 물가 목표 2%에 도달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리 물가 2%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고 지금은 고용에다가 더 신경을 써야 된대요. 즉 물가는 충분히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고용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파월의 발언은 50p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완화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여전히 의문점은 50pp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 50pp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경기 침체 때문에 50pp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건 악재인 거죠.
경제가 박살이 나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는 그렇게 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이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문제인 건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월의 발언에 따르자면 지금은 실업률의 상승이 해고 때문이 아니라 노동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실업률이 상승을 한 거래요. 다시 말해서 이 노동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경제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급증을 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미국 경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기술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고 그냥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를 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의 실업률의 증가를 바라보고 경기 침체라고 외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라고 외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월은 50bp 금리 인하를 열어줬어요. 이 사실 자체에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식의 환경이라고 친다면 상당히 완화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증시가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로 파월은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열어두었으며 두 번째로 지금 상황을 경기 침체라고 진단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발언들을 했다? 이것은 향후에 경기가 혹시나 둔화가 되더라도 빠르게 연준이 개입을 해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고 바라보면 되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큰 반등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빅테크 입장에서는 25bp가 나오든지 50bp가 나오든지 간에 이미 상관이 없던 상태였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빅테크 쪽으로 쏠림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빅테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폭이 제한이 되었다. 그런 환경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혹시나 또 제 에세이까지 읽어보셨다면요. 지금까지의 증시 흐름들은 이미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점들이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당히 바뀌고 있는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의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번에 설령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경기가 더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어요. 다시 한번 더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또 명백한 사실은 경기가 더 좋아지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면 경기가 더 좋아지기 어렵다면 이게 과연 호재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지금은 주식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우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상태에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경제가 식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금리 하락 가능성까지 더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성장도 약해지고 있고 금리도 빠르게 하락하네요. 그러면 달러도 약세가 되기 좋은 흐름이라는 거죠. 이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발생하기 좋은 게 뭐다?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나기 좋다고요. 잭슨홀 미팅 지난주 금요일 날 일어났죠. 내일부터 달러 약세 흐름들이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게 될 거예요. 특히 엔화가 140엔을 뚫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심화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가격이 비싼 주식들 있죠. 자, 고평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까지 겹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8월 블랙먼데이 사건처럼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는 사건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은요. 비싼 주식들 같은 데다가 레버리지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원금 손실이 나타날 것 같으면 빠르게 청산을 하고 도망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되는 상태에서 이 엔캐리 자금들이 고평가된 종목에다가 투자를 했었다. 그러면 급격한 매도세가 한 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고평가 종목이라고 우려가 되는 섹터들 있죠. 그 중에서도 엔캐리 자금들이 좀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될 때 또다시 한 번 더 급격한 하락들도 나타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들 조금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요. 어떤 식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냐면 최근에 주도주가 되었던 친구들이 실적에서 한 번만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실적에서 한 번만 실수를 하면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서워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빅테크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아갈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순환매가 돌아가기 좋은 구간들이 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만약에 빅테크의 폭락 없이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라보기에는 국내 시장에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핵심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준다. 예를 들어서 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분기예요, 분기. 전분기 대비 매출액 성장이 25% 정도가 나와준다. 그러면 국내 주식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수 있다. 누구보다, 상대 빅테크보다 국내 주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너무 잘 나온다. 그러면 빅테크의 주식이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주식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빅테크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내 주식 나쁘겠죠. 대신에 국내 주식이 나쁘지만 최근에 저평가가 많이 되었던 종목들을 위주로 했을 때는 조금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어디까지 달러가 약세가 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3개월 전에 제가 미리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제 관점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멤버십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원달러 전망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을 바탕으로 원달러 전망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과거 역사부터 해가지고 한국의 원화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과거 역사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다 보니까 해당 영상 다시 한 번 더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준점들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제가 조만간에 멤버십 코멘트도 올려드리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전망들은 멤버십 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는 1,3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충분히 싸다라는 관점들이 생길 수는 있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돼요. 미국의 성장 지표들, 특히나 고용 데이터에 따라가지고 1,240원에서 1,260원 사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1,310원에서 30원 사이가 될 것인지 달라져요. 그래서 고용 데이터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처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리츠 쪽이 앞으로는 괜찮아질 가능성들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츠 쪽은 제가 설명드린 적이 한 번도 없을 거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거나 공부를 해보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도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국에서 금을 사려면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 다음 금을 사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이 1%가 오르더라도요, 달러 가격이 2%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는 관점들은 달러가 충분히 약세가 됐다라고 할 때부터 금을 모아가시면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채권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채권은 정말로 다음 달에 나올 고용 데이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월의 발언이나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들은요, 그냥 뇌피셜로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기대감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던 것들이 정답이 나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제다? 다음 달 고용 데이터예요. 만약에 다음 달 고용 데이터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이 급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실업률이 3.8%가 나왔다? 그러면 금리 대폭등이에요. 이 경우 10년 금리가 4.3%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 달에 실업률이 4.4에서 4.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0bp 금리 인하가 다음 달에 당장 나오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져요.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3.4%까지 하락할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와 함께 주식시장의 급락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답들은 다음 달 고용 데이터에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0월 달 고용 데이터까지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애매하게 나온다? 그러면 10월 달 고용 데이터를 바라봐야 되고, 10월 고용 데이터에서 3%대가 나오는지 아니면 4.5 정도가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증시가 변동폭이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구간에서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기보다 스마트 머니의 흐름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일름 방법들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도 이 스마트 머니 중에서 채권 금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에 대해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지금 이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요, 내려올 수 있는 폭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말로 빠르게 미래 경기 둔화를 일으키면서 내려오게 되면요, 미래 스마트 머니 중에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게 돼요. 강력한 지지라인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야, 더 이상은 금리가 내려올 수 없겠다. 그러면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겠네. 그 이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라고 쳤을 때 기술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으면, 기술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할인율을 조금 더 덜 적용받게 되면서 주식시장들의 상승이 제한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주식의 트레이딩들도 조금 더 완벽해지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난이도가 최상 중에서도 최상급이긴 한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황을 워낙에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국채금리 쪽에서도 펀더멘탈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완벽한 트레이딩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스마트 머니들의 흐름들은 제가 시황 에세이로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 영상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오전에 최근 시황들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중요 포인트들 다시 한 번 더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